아무리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고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수요와 공급이 줄어든 탓입니다. 정부가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21조 7천억 원의 채권을 소각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가 이번엔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에 몰리면서 이들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지난달부터 일반 직장 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선물을 주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일각에선 무작정 고객을 모을 게 아니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낮은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개선 방안은 찾지 않은 채 고객 모집 경쟁에만 열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 이른바 IRP는 의무적인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문제는 IRP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IRP의 5년 평균 수익률은 2.64%로 같은 기간 DB형은 2.77%, DC형이 3.06%의 수익률을 기록한 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연금 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IRP 수익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등 금융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년에 2%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높이려면은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증권사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을 추천하기보다는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자가 자신에게 맞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약 730만 명의 고객 선점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은 상품권을 통해 IRP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연 0.33에서 0.55% 수준의 IRP 운용,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수수료 면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일색의 상품 구성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을 팔길 꺼리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싸늘해진 탓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K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총 1,447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4.6%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4대 시중은행 모두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이 전분기보다 작게는 16%에서 많게는 57%까지 급감했습니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저축성 보험의 수요가 감소한 데 있습니다. 방카슈랑스는 주로 저축성 보험 위주로 구성됐는데 올 4월부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면서 판매 역시 감소했습니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 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는 것도 이유입니다.
IFRS 17이 적용되면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수록 보험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요 생보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을 줄이거나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금리 이율을 더 많이 줘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이제 디마케팅 차원에서 좀 공시이율을 인하한다던가 반가 채널 저축성 상품을 이렇게 많이 밀고 있지 않거든요. 이처럼 저축성 보험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면서 은행의 판매 수수료 이익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은행이 앞으로 기존 점포 영업이 아닌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방카슈랑스 영업을 확장하면서 수수료 이익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의 보유 채권 중 상환 가능성이 없는 22조 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소각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어서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의 빚 탕감은 오히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 7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규모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각 대상은 이미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파산 면책채권 등입니다. 이번 채권 소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는 123만 명에 달합니다. 관련 서류 폐기와 전산 삭제 이후에는 이들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도 사라집니다.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보거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결코 시혜적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채권 소각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 연장으로 연체 발생 이후 길게는 2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번 소각은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불법적인 빚 독촉 차단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멸시효 연장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 모범 규준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추진 예정인 도시 재생 사업을 겨냥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과 재건축보단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 주택의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빌라. 노후 다세대 연립주택이 몰려있는 이곳은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빌라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4월 말 9,500만 원에서 5월 말 1억 4,500만 원으로 53% 올랐습니다. 인근 도봉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쌍문동에 있는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빌라의 매매 가격은 5월 1억 800만 원에서 이달 1억 2천만 원으로 11%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은 5,001건이었는데 7월에는 5,591건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 10조 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에도 아파트 단지 수준의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생활 편의 시설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의 무이자 대출을 받아 낡은 집을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투자 수요 가운데 낡은 주택을 미리 매입해놨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되팔 목적으로 집을 사는 수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낡은 주거지가 많은 지역의 주택값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했는데 올 연말쯤 전국 11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기성 자금이 이들 주택단지에도 흘러들어가면서 아파트값 상승에 더해 다세대 주택 등도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리기 위한 조사 건수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대미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에 한국산 제품을 겨냥해 착수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가 전체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트라가 내놓은 지난 상반기 한국 제품 수입 규제 동향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실시한 7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조사는 반기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체 2건의 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에는 4건, 2016년에는 5건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7건의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철강 제품이 2건, 섬유 제품 2건, 베어링 제품 1건, 태양광 전지와 패널 1건, 세탁기 1건 등입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도 작년 한 해보다 많다는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국 말고도 터키나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 역시 보호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미 행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철강 제품과 자동차, 가전에 대한 압박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철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과 상계 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철강 수입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할 정도로 철강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불거진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300명 이상의 대기업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4인 이하의 영세기업 취업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화두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인 가운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6만여 명.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 5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0년 3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반면 1인에서 4인 영세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나 1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즉 선호도가 높은 질 좋은 일자리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 지난주 열린 대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재계 역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실제 후속 작업에 착수한 재계는 분주합니다. 한화그룹은 비정규직 850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계열사별로 어디까지 전환할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긴급 본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권 회장은 일자리와 상생 협력을 눈앞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간담회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문 정부의 다양한 해법 모색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화장품이나 대형 마트 등 유통업계에선 2차 사드 후폭풍이 오나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통업계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올 2분기에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유통업계 실적 악화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 2분기 유통업계는 사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대표적인 업체가 이 롯데 쇼핑입니다. 롯데는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롯데 쇼핑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9%나 줄어든 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95%나 감소한 41억 5,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돈 수치였는데요.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마트 영업점에 무차별적인 영업정지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마트는 총 99곳인데요. 이 가운데 74곳은 중국 정부의 소방 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3곳은 자율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중국에서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건데요. 이로 인한 피해만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장품과 면세점 업계에서도 사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58%나 줄어들었고요. 또 단기 순이익도 60%나 감소하며 사드 조치의 영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 면세업계에서는 보따리 상인 따이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이익 급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라면세점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롯데면세점의 경우 아직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 영업이익이 73%나 급감했던 1분기보다도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한 여파가 어마어마한데요. 또 지난 주말에 사드 추가 배치가 확정이 되면서 이 3분기에 사드 보복 조치가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이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국 측의 관련 행위에 엄중하게 우려를 표명한다. 또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길 강렬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 더욱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 롯데마트의 경우에 상징적으로 한두 곳의 매장에 폐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롯데마트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또 영업정지 조치를 다음 타겟은 이 화장품 업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내에만 1,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샤와 LG생활건강 등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중국 내에서 1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불시에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 금지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에 대한 의존도만 더 커져 이 3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오는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우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유통업계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 일변도의 사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유통 대기업이 내놓은 대책인데요. 현재 유통 대기업들은 탈중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재판을 받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주 직접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이 하노이와 호치민을 찾아서 사업장을 돌아보고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베트남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또 신세계는 중국 사업 철수를 선언한 이후에 베트남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마트는 2015년 호치민에 1호점을 출점한 이후 현재 2호점을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도 올 상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니스프리의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 아세안 뷰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드 보복을 계기로 해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향후의 글로벌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사드 보복 조치를 초래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의 자구책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의 평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국내 유통업계 사드 보복 확대 우려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계 소득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국세통계, 사회보험 각통계연보, 국민계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는 4.5%, 사회보험은 7.7% 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기준의 급여 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5대 사회보험의 수납액과 보험료 수익 합계를 각각 비교해도 지난 10년간 급여 총계는 연평균 6.4% 늘었으나 소득세와 사회보험 비용은 각각 6.8%, 7.9% 증가했습니다. 거시지표인 국민계정의 경우 임금 및 급여가 연평균 5.1%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는 6%, 사회부담금은 8.3% 증가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70여 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최근 5년 새 54% 늘어나 11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72개사의 현금성 자산은 총 11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단기 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인데 5년여 전인 2012년 말 75조 2천억 원에서 작년 말 115조 2천억 원 으로 54%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면 재무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지나 한편으론 돈을 쌓아둔 채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진 상장사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로 1분기 말 현재 27조 5,600억여 원을 보유해 전체의 24%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현금성 자산도 올해 1분기 말 2조 1,600억여 원으로 5년 전보다 3배로 늘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의 집값이 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축소되며 주춤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전국의 주택가격은 지난달 대비 0.18% 상승해 6월 0.2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감정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은 지난 10일자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져 이후에 상승폭 확대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0.41%로 6월 0.66%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세종시도 0.69%로 지난달 1.67%보다 상승폭이 급감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5% 올라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15%, 0.27%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5일 만에 계좌 개설 실적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활동 영역은 직장과 생활, 학교, 가정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의 75% 정도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30에서 49세와 소득이 월 200만 원 이상인 그룹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화신용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속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충청과 경북, 제주도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오는 동안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경북, 전북, 제주도 30에서 60, 많은 곳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비가 그친 뒤 중북부 지방은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주 활동 시간대가 아니고 비의 양도 많지 않아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온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는 다시 새벽 사이 비가 온 뒤 그치겠고 중부지방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2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도 새벽 사이 비가 온 뒤 그치겠고 동해안 저녁, 아침에서 오후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서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 전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고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토요일까지 비 소식 없는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